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파보세 프롬 인간공학자 김종용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용 교수님은 이제 인간공학자로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교수님인데 우리 교회 선배기도 합니다. 성가대에 서 계시는데 뭐 굉장히 어떤 분위기가 노래도 잘하고 그러셔서 음대 교수님인 줄 알았더니 공학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왼쪽에 귀걸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남성용으로 참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 젊은 층들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근데 인간공학, 사실 인간과 공학이 사실 이렇게 좀 뗄래야 뗄 수도 없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이제 좀 인간공학 그러면 이렇게 좀 대치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인간공학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인간이라는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다룰 때는 이제 인문학에서 다루게 되고, 인문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뭐 인간의 아름다움, 뭐 인간의 특성, 뭐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공학자가 표현하기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요. 또 공학은 또 절대적으로 수치로 표현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죠. 되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하시죠. 그런데 사실 인간공학은 그 시작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빠른 생산량을 사람들이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쫓아가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제 시스템의 하나로 네. 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되 이 도구가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높일까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인간이 시스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만들어낸 서비스나 제품, 산출물들이 오히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맞게 맞춰야 된다. 이런 이제 것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 제가 보는 이제 인간공학은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만들어질 모든 그 공학적인 물건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네이처의 그 특성에 맞게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수치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것이 갖고 있는 것들 수치와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이게 잘 매치되느냐, 안 매치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대형 사고 많았잖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또 뭐 세월호, 뭐 입에 담기도 너무 슬프고 뭐 비참한 그런 사고들인데, 사실 그런 사고들 때문에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인간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시스템 또 공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좀 했는데, 이 재미있는 공학 심리 이야기를 쓰셨는데 이 책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재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인재를 보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시스템을 잘못 다루거나 뭐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잘못 명령을 하거나 뭘 깜빡하거나 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인재이고요. 그 인재의 근원에는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그 질문은 과연 사람이 잘못했을까?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속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인간공학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구 지하철 사고가 이제 200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 그 사고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인재를 막으려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크게 두 가지 사람이 잘못한 내용이 이제 신문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첫째는 그 대구 지하철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거를 이미 알았고요. 그 화재가 발생한 역으로 달려가던 기관사도 화재가 발생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과를 안 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섰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서보니까 굉장히 연기가 많고 심각하고 탈출해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관사가 이제 탈출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탈출을 하면 되는데 마스터 키를 자기가 뽑아버렸어요. 그럼 문이 닫히죠. 문이 닫히는데 지금은 문을 밀면은 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설계가 바뀌었는데 마스터 키를 뽑는 바람에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아, 최악의 실수를 그래서 두게 된. 190 몇 명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먼 에러이고 휴먼이 시스템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작동을 하다가 애초에 설계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었는데 사람이 그냥 자연스러운 반사 동작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사람의 잘못이고 인재일까? 그래서 저희 인간공학에서는 인재는 사실 없어요. 인재를 유발시킨 시스템 설계자의 잘못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인간공학이 보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뭐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뭐 안전불감증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와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단어의 뜻을 찾으려고 제가 모든 페이퍼를 다 뒤졌어요. 그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서 불감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허상을 사고의 원인으로 놓고 암만 조사를 해봐야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그때 만약에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도 불이 났을 때 이제 만약에 그 당황해서 마스터 키를 뽑더라도 그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책임만 돌리니까 오히려 계속 반복된다. 그런 하여튼 그러면 좀 이 책 그 재미있는 공학 심리 이야기 이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근데 읽으면서 어떤 내용은 되게 재밌었는데 공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재미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인간에게 맡겨서 안 될 일들이 있는데 깐난애기에게 이렇게 성인처럼 행동하라고 똑같은 것처럼 인간에게 실수하지 말라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의미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은 그런 좋은 책입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정상적인 인간은 반드시 실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지른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수라는 단어 자체에 약간의 그 낙인 효과가 있어요. 실수를. 만일 지금 공깃돌을 가지고 이렇게 저글링을 한다 그러면 뭐 두세 번 하다가 떨어뜨리겠죠. 이걸 실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내가 밥을 짓다가 1년에 한 번씩 밥을 태우겠죠. 그건 실수라고 그래서 이걸 처벌받아야 되는 일로 볼 거냐.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피곤해서 조금 졸아서 레인을 벗어나겠죠. 이걸 실수라고 해서 이 사람을 신란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닌 거죠. 사람은 원래 실수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실수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낙인 효과를 찍는 순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그다음 모든 생물체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람을 보고 모든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fail safe라는 설계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한 설계. 그래서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기계나 모든 이 상황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수하지 마. 조심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실수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조금 더 도와줘서 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지. 너 실수하지 마. 그리고 실수하면은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누구한테 씌웁니까? 사람한테 씌우죠. 그럼 그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인명사고들, 그러니까 이제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다쳐서 이제 죽는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목공사장에서. 그래서 그것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각각의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 리포트를 제가 보게 됐어요.
한 10군데 이상의 사고 리포트를 보게 됐는데, 맨 끝에 이제 최종 사고 원인에 대한 이 종결 커멘트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부주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의 부주의로. 그 부주의라는 거는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론을 얘기하면 너무 힘들지만, 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attention resource, 우리 쓰는 말로 주의력이거든요. 주의력은 집중력 이런 건데, 그 집중력의 소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뇌가 사용하는 포도당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도 정상적인 혈액이 공급되고 거기 포도당이 공급돼서 뇌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그냥 정신력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인간은. 그래서 그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고 포도당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번씩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너는 일하는 동안에 8시간 동안에 계속 집중해.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부주의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해서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부주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식을 바꿔야 될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주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항상 있는 거죠. 네, 있는 거고 부주의는 부주의를 일으키는 시스템과 환경과 스케줄과 뭐 노동 조건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 그 부주의 상태가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리포트에 있어야 그거를 해결을 하는데 10개의 리포트가 하나도 빠짐없이 최종 결과물이 부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가 뭐 제가 이론적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우격다짐으로 쉽게 만들어서 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좀 이렇게 뭐 알리고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책이 쓰여지게 됐죠. 예전에 뭐 한국 축구가 그랬잖아요. 막 정신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90분 내내 뭐 정신력을 발휘해서 그래도 아르헨티나 만나면 3골 반드시 먹고. 이제 전술이나 또 개인기나 이런 거를 발전시켜서 해야 되지 정신력으로 될 일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고를 너무 정신력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책임자 처벌해도 또 반복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물어보신 그 실수에 대한 우리의 이제 관점, 반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실수는 이제 당연하고 어쩔 수 없지만 대형 인재 정말 너무 큰 비극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했고 하고 있고 대형 인재는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 여기에 대처하려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어두운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대형 인재는 우리가 그렇게 겁낼 것이 아니에요. 대형 인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5개나 6개 이상의 특이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여기서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체인 액션이 일어나야만 대형 인재까지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이 일어날 확률도 매우 적어요. 그래서 대형 인재는 매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6, 7개의 체인 중에서 하나만 끊어지면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대형 인재의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체인 액션이 있다 그러면 항상 2-3개는 기계, 2-3개는 사람.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이 이게 손에 손을 잡고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서 했을 때 대형 인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기계 설계나 시스템이나 통신의 어떤 그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고 동시에 제가 지금 말했던 인간공학적인 접근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살피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겠구나.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깜빡하고 놓쳤는지를 예민하게 잡아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프로그래머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1500페이지짜리 프로그램을 딱 갖다 주면 그 중에서 456페이지 셋째 줄에 뭐가 잘못됐다.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간공학자든지 요즘은 UX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설계,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깜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는 것을 전문가의 눈으로 밝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애초에 설계할 때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이 스마트폰이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거북목 증후군을 대대적으로 일으킬 거라고 상상을 못 했겠죠. 그렇지만 인간공학자들은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의자 설계를 하는데 의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의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디스크를 많이 일으킬 줄은 몰랐겠죠. 아하. 그렇지만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한 인재들이 이 사회에 좀 곳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 인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대형 인재의 체인 리액션을 끊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 다양한 이렇게 안전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그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형 인재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인재가 났을 때 이제 뭐 관련된 뭐 분명한 그 처벌을 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일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상정해 놓고 시스템 또 공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향이 이제 대형성을 가져온다 이런 내용도 책에 있어서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잘못된 걸 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바로 고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고쳐요. 그 안 고치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고집불통인가? 그럼 이제 그 사람을 힐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편향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드리면 왜 인류에게 가위바위보가 안 없어져 있는 줄 아세요? 항상 무슨 게임할 때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오케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요. 이거는 되게 페어한 게임이다. 그 다음에 페어한 게임이지만 또 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그러죠. 그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 나 가위바위보 안 할래. 이건 혹시 질 수도 있어. 이런데 이상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러면 다들 뭐 그 정도는 내가 하겠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 확신 편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찬스가 50%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더 맞는 거예요. 저 질 확률도 50%인데. 질 확률도 50%인데 나는 내가 더 맞을 거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자기 확신 편향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한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있고 또 이제 앵커링 휴리스틱이라고 이제 고정 편향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원래 제가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가설이 있다 그러면 애지간해서는 그 가설을 바꾸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제가 약간 실제로 예를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살짝 그 각색을 해서 얘기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건물에 색을 칠하는데 야 이거를 좀 한 핑크로 칠해봐 그랬대요. 근데 건물을 핑크로 칠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뭔가 착각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칠한 사람이 이제 핑크빛이 도는 약 퍼플, 보라색으로 칠했대요. 그래도 보라색까지는 또 좀 약간 특이한 색깔로 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MBC 건물이 보라색. 네, 보라색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보라색을 딱 보고 봐, 핑크색 예쁘잖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그분의 생각이 착각인지 고집인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어떤 사전에 가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들 많아요. 사실.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도 이 고정 편향이 198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3마일 아일랜드 사고라고. 그 20세기 가장 큰 이제 사고로 3마일 아일랜드 사고와
그 다음에 소련에서 있었던 그 사고와 일본의 그 세 가지 사고를 이제 들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사능 그 원자로를 쿨다운 시키는 냉각수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밸브가 잘못돼 있었죠. 밸브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로 온도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계기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거의 베테랑인 거죠. 그리고 그 기계가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물이 너무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처럼 계기판이 보이니까, 야, 저거 잠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그고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야, 저거 잠궜는데도 자꾸 안 변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셧다운 시켜버려, 저거를. 아이고. 냉각수를 셧다운 시켜버려.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밸브 고장과 그 어떤 약간의 너무 자신만만한 기술자의 심리적 그 편향이 이루어지고, 뭐, 그 다음 기술자도 뭐, 하여튼 이상하게 또 그 비슷한 상황이 얽히고, 그래서 한 두세 개의 기계적 고장과 두세 번의 잘못된 판단이 확률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방사능 유출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편향이, 왜 그 사람한테 일어났어?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렇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이럴 수도 있다. 그렇지. 베테랑이라도 실수할 수 있다. 베테랑이라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제 차, 3차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재검, 상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워낙 그 사고가 나면 너무 피해가 큰 거니까, 네. 그럴수록. 사실은 이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지 시스템 공학,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시스템이 페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의 인지적인 오류가 어떻게 개입돼서 이게 잘못되는 거냐라는 이제 학문이 새로 생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지 시스템 공학에서 그 연구도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인간공학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원자로 같은 경우는 뭐 그 피해는 뭐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베테랑, 여러 명의 베테랑도 동시에 실수할 수 있고 그 여러 번 실수할 수 있는 걸 가정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편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데, 제 친구 아버님은 명절에 이렇게 며느리랑 다 모였는데 통닭을 2마리만 시키시는 거예요. 10명이 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적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분은 끝나고서 그런데 거봐 남잖아. 맞아요. 네, 그거 남잖아. 그게 고정 편향입니다. 3마리씩 어떻게? 거봐. 그런 근데 명절 때마다 반복을.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시킬 때마다 남는다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막는 노력. 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보 전달 관련한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정보 전달을 잘하려면 최적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 전달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쓰셨는데, 여기서도 좀 한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사람들이 뇌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뇌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2가지 형태로 저장을 해요. 첫째는 단어의 형태.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미지의 형태. 근데 이미지는 이제 그 시각적 이미지와 이제 청각적 소리. 이게 이제 스페이셜 인포메이션, 공간적 정보라고 그러는데 2가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믹스앤 매치가 돼야 정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단어로만 너무 많이 하던가 이미지로만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2가지를 믹스앤 매치를 해요. 실제로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제일 정보 전달이 잘 되는 형태는 이제 언어와 이제 이미지인데, 언어는 글보다는 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이제 아날로그 그림. 요 2가지를 보여줬을 때 정보 전달이 가장 잘 된다.
그러면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이거 뭐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막 많으면 말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말이 적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그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와 컨텍스트, 단어의 개수와 컨텍스트 간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어떤 매개체를 내가 쓸 거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에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단어의 개수와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문맥, 상관관계를 내가 얼만큼 전달할 거냐, 이거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네. 그냥 어떤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 프로그래머도 뭐 명령어를 쓰거나 했을 때 기존의 명령어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자기가 늘 쓰던 스타일로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이게 과연 모든 사람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단어의 개수, 그 다음에 매개체의 형태, 이것들을 매번 상황에 맞게 이 상황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를 결정을 해서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된다. 네. 저희 파봇에도 어느 정도 난이도의 어느 정도의 단어의 양 쓸 때 가장 전달력이 좋은지 저희도 한번 설계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기계치라서 뭐 이렇게 좀 그 주위에 민폐도 많이 끼치고 그러는데, 요즘 또 뭐 새로운 기계들 너무 이렇게 뭐 기억해야 될 게 많은데, 맞습니다. 좀 이런 기억을 최소화하고 좀 기계 사유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력은 되게 용량이 작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마트폰을 물론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을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위한 기억 정도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억 용량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의 무한한 기억 잠재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인지라는 거예요. recognition. 그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30년 전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30년 동안 그 동창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잊어버렸어야 되겠죠.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30년 동안 뭐 회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랬는데 30년 만에 그것도 이 녀석의 얼굴이 엄청 변했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걔의 이미지인데, 그리고 그 이미지도 엄청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근데 30년 만에 보는 순간, 야, 영철아, 알아봤더니. 예. 신기하게. 예. 신기하죠? 예. 도대체 뇌는 얼마나 기억을 하는 거야? 예, 엄청난 정보 그 저장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즉석에서 뭔가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거, 그거 갖고 막 머리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 막 이러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아하. 사람의 뇌에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정보를 우리 뇌에 담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뭐 뉴런 1000억 개 정도는 우리가 커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활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재인지, recognize, 알아채는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연상함으로써 그 연상하는 것이 이게 그거였지 라고 알아볼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설계합니까? 기계공학자나 전자공학자나 전기공학자나 이런 분들이 설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심리학, 인지, 메모리 배웁니까?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인간공학자나 UX 디자이너들이 들어가서 협업을 통해서 이건 그렇게 하면 너무 외우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못 쓴다. 좀 단순화하되 뭔가를 어떤 큐를 줘서 어떤 신호나 사인이나 생각이 날 수 있는 어떤 도우미를 줘서 이 사람이 그걸 연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럼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거나 또 이런 기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어떤 그런 전문성과 대중의 심리가 잘 연결되는 그렇죠. 이런 모델이 동시에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기계, 건물,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결국 이제 이걸 디자인하는 게 우리 이제 네. 교수님의 네. 또 역할이고 이 책을 쓰신 목적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컴퓨팅도 배우고요, 인간공학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우고, 약간의 심리학도 배웁니다. 다 배웁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 지금 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제가 이 사용자 중심 설계라는 거에서 또 공학자들이 만든 사용자 중심 설계에 오류가 있어요. 아, 나는 사용자 중심으로 내가 만들게. 이미 사용자 중심이 아닙니다. 아하. 내 중심이지. 아하.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내가 와이프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선물을 샀습니다. 이미 와이프가 좋아하는 선물을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 중심 설계가 내가 생각하기에 사용자가 좋아할 것 같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일단 깨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참여해서 그래서 요즘 뭐 사용자 중심 설계가 아니라 뭐 participatory design, 뭐 참여자 설계, 뭐 이렇게 용어도 나오는데 뭐 넓은 의미로는 다 사용자 설계입니다. 사용자 중심 설계를 할 때는 다양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하더라도 자기 중심의 사용자 중심 설계를 하지 말아라. 정말 사용자가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타겟팅한 그룹이 진짜 타겟한 그룹의 70~80% 이상이 내가 설계한 대로 예상대로 이 물건을 편하게 사용하는지를 데이터로 확인을 해라. 절대 개념과 직관을 사용하지 마라. 네, 그때는 그런 이제 가이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 설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우리 그 청소년들 또 뭐 젊은 세대가 꿈이 건물주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건물에 가보면 정말 그 건물주가 단 한 번도 사용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주차장, 건물 구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그런 사용하는 선생님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단순히 어떤 뭐가 되겠다, 뭘 갖겠다를 욕망 이전에 그걸 함께 쓰는 사람들의 입장, 또 그 사회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그걸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그 관점 이동이라고 그럴까요?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이런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 중심, 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 스킬 있는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관점을 이동을 하면서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대생한테 그런 걸 가르치진 않아요. 공대생은 전형적으로 하나에 몰입해서 이걸 깊게 파라고 그러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학 교육도 이런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관점을 체험하고 자기의 관점을 이렇게 쉽게 이동시키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가 만든 어떤 공학적 산출물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갖는 것이 앞으로 점점 이 복잡해지는 이 기계화 시대, 전자화 시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 사회,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 사회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좋은 공학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 교회 선배기도 한데 공학도지만 또 노래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연세도 좀 있지만 또 귀걸이도 할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힙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사회도 이렇게 어떤 전 이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융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띄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건 뭐 신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시스템적으로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대형 사고라든지 사회적인 불행은 이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또 계속 앞으로도 가끔 모셔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한 여러 공학적인 이야기, 또 심리적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뭐 대충 얘기 충분히. 예. 뭐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그런 거라 말씀을 잘하시고. 예, 그냥 맨날 떠드는 거니까. 학생들도 계속 가르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이제 뭐 선진국은 선진국 형대로 대형 사고가 있는 거고, 또 후진국 후진국대로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선진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기술 사회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면대면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면, 화면, 면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못되면은 항상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카톡 할 때도 커뮤니케이션 이게 소리 톤이 전달 안 되니까 뭐 이모티콘 쓰고 이모지콘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화면을 가운데 두고 어떤 디바이스를 가운데 두고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새로운 랭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지금은 안 하던 걸 하니까 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양도 오히려 늘어나죠. 그럼 커뮤니케이션 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잘못되는 커뮤니케이션 양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발전된 사회에서 이제는 공학이 인문학과 같이 심리학과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공학이 점점 약간 괴물의 옷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공학은 만들었을 때 큰 문제가 된다. 근데 아주 원초적인 예가 이제 원자폭탄 같은. 그렇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제 뭐 이건 뭐 사회심리학적, 정치학적 이런 거 고려까지 다 들어가는 얘기겠지만 공학도는 그냥 자기가 만드는 것이 모든 게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착각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네. 뭘 만들면 걔는 어떤 가치를 갖게 되고 그렇죠. 그 가치가 어떤 편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AI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공학도는 그런 거에 대한 자기 평가, 자기 비판 이런 훈련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 교육의 어떤 파라다임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 같아요. 뒤끝 없다는 사람하고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 중립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수님처럼 우리 공학도 인간적인, 심리적인 귀걸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